자,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원을 다룰 겁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인공, 임신, 중절을 했고요. 오늘은 자살이죠. 자살 역시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일단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살은 한 번뿐인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고, 자신의 고통과 문제가 자살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자살은 주변 사람에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 죄책감, 우울증과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동서양 사상이나 종교에서 자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동양 사상이라고 하면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도교. 당연히 모든 동서양 사상들이 자살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죠.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유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하세요. 자, 유교는 기본적으로 효 사상이 있죠. 효. 유교에서. 그래서 유교에서는 우리의 생명, 신체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효가 너무도 중요한 유교에서 자살이라는 건 내 신체, 내 육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내 신체나 내 육체를 훼손하는 건 역시 부모에 대한 불효예요. 내가 마음대로 다쳐. 안 돼요. 그거 다치는 건. 왜? 부모에 대한 불효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다치면 일단 내가 아프지. 아니야. 유교에서는. 그 자체가 뭐야? 불효야.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상투를 틀잖아요.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서 머리를 기르는 건 역시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한국사에서 단발령 내렸던 데 기억납니까? 우리 개화기 때 단발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많은 유학자들이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거, 머리칼이지. 또 머리라고 하니까 또 대가리를 잘랐다 하지 마시고요. 머리칼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 끝끝내 거부합니다. 왜? 신체 발부는 수시 부모라 했다. 이 말이 뭡니까? 신체에 있는 모든 털끝 하나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이걸 내 맘대로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발령에 대해서 유생들이 전국적으로 반대했어요. 하물며 머리칼을 자르는 것도 그렇게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생각했는데 자살은 뭡니까? 최악의 불효지.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주치입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쓰세요. 유교에서 자살은 곧 뭐다? 불효가 됩니다. 불효.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불효가 됩니다. 최악의 불효.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행위. 그래서 자살은 유교에서는 불효로 간주합니다. 행위를 효예자. 이 부분 줄칠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요. 육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행위를 효는 효인데 뭐야? 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관돼서 뭐가 나오겠어요? 효의 끝이 나오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쓰셔야죠. 쓰세요. 효의 시작은 부모로 물려받은 신체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고 효의 끝은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 설마 뜻을 모르지 않겠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야. 이름을 널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관직에 올라서 정말 어진 정치를 베풀거나 그래서 정말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거지. 뭐 현대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악명을 떨치는 게 아니라 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어떤 업적들을 남겨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효의 끝입니다. 효의 시작은 신체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고 효의 끝은 입신양명이다. 까지 봐두세요. 자, 두 번째 유불에서 불교입니다. 유불선 중에 불교. 불교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살생을 금지하죠. 모든 생명의 죽임을 금지하는데 나 자신을 죽인다고? 당연히 안 됩니다. 불살생의 계율을 통해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 자살 역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계율을 어기는 거죠. 자, 도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일단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만 먼저 보면 이제 서양 사상 중에서 크리스트교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우리 자연법 사상 기억납니까?
자연법 사상 중에 크리티교 역시 자연법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뭐 있습니까? 종족 보존, 자기 보존이 있는데 자기 보존에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크리티교에서는요. 자살을 하면 장례식도 하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그 영어는. 다음 아퀴나스의 자연차 좋습니다. 아퀴나스 유명한 자연법 사상가죠.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평가했다. 자연법에는 뭐가 있으니까? 자기 보존의 계율이 있죠.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 자연적 성질의 바탕을 둔 자연적 성질의 바탕을 뒀다는 얘기는 내 목숨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자살은 의도적으로 나의 생명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자연법에 당연히 어긋납니다. 다음 세 번째 누구 나옵니까? 칸트. 칸트는 자살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인격을 너무 중요해요. 조치세요.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한 것으로 봅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인간 그 자체가 바로 모이면서 목적임과 동시에 수단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임과 동시에. 근데 타인을 죽이는 것도 역시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역시 뭐야? 나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 부분 나오면 칸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쇼펜하우어까지 나오네요. 쇼펜하우어도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위로 보았다. 다 옳지 않은 행위는 맞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나온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자살은 인간의 존재와 의식이 죽음으로 어떻게 변화하냐 하는 실험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실험이다. 왜냐하면 실험은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실험인데 죽어버리면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 좋습니다. 이 부분. 대답을 들어야 할 의식 그 자체까지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단순화시키면 실험은 실험인데 답을 들을 수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한 줄 나왔죠.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잠깐 보충 보면 아까 유교에서는 자살 안 된다고 했어.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자는 거 불감, 회상, 효의 시작이다. 나중에 우리가 효에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효의 시작이라는 부분만 외우세요, 이거. 신체를 지키는 거, 훼손시키지 않는 게 뭐다? 효의 시작. 효의 끝은 뭐라고요? 널리 이름을 날리는 거. 입신양명. 자, 다음 불교에서는 살생의 계율.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은 이거.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다음. 자살은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없앤다. 아까 칸트 얘기했었죠? 인격을 뭐 하는 거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 더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순특강도? 여러분 교과서랑 거의 같은데요? 이런 부분만 한번 볼까요? 자살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1의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 본성의 자기 보존이다. 이거 자기 보존 얘기한 거고요. 자기 살해는 무릇 범죄랍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걸로 보어요. 살해. 타인을 살해하는 것도 범죄지만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도 범죄라고 보는 거죠. 그 자신의 인격에서 윤리성의 주체를 파괴하는 것. 윤리성의 주체가 누굽니까? 생명이지. 그 윤리성의 주체를 파괴하는 것. 윤리성이 목적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성의 자체인 그 실존의 면에서 말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그의 임의의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격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칸트가 자살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뭐 더 자세한 얘기가 없는데요. 수능특강도.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살의 원인은 질병, 실직, 생활고, 가정 불화, 스트레스 등 다양하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주로 친구, 성적,
진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여기 한번 줄칠래?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 문제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바라보는 게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방법은 뭐다?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해결책이 없어. 오직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뿐인 자신의 소중한 생명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살아갈 용기라는 책을 쓴 빅토르 스타우트처럼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무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살이 결코, 여기 중요합니다. 자살이 결코 개인 차원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사회윤리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윤리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물론 이제 이 과목이 생활과 윤리지만 사회학이라는 과목에 가면 자 어떤 과목이든 뭐 무슨 학의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음악의 아버지, 고전 미술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미술 음악 시간을 배우면 경제학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배우듯이 사회학의 아버지, 사회학의 어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학의 창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3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 중에 마르크스가 있고요. 베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리겜이 있습니다. 그 듀리겜이라는 학자가 쓴 책 제목이 자살론이에요. 그게 왜 사회학의 아버지 반열에 들어가는 책이냐면 그 전까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 어떤 친구가 땡땡땡이 자살했대. 걔는 왜? 아, 걔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걔가 평소에 좀 성격이 많이 유약했어. 애가 좀 많이 쉽게 우울증에 빠진 아이였어. 그래. 그래서 애가 그렇구나. 애가 좀 강단이 없구나. 그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화에서 자살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걔가 자살한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인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듀리겜이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자살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학의 창시가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100%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히 현대사회는 개인적 차원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부분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회윤리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러면 봐봐 얘들아. 따라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 밝혔지. 자 봐봐. 땡땡땡이 자살했대. 아 그래? 걔는 왜? 아 걔는 개인적으로 애가 성격이 굉장히 유약했대. 그건 개인적 차원이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걔가 사살하게 된 더 큰 원인은 걔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 근데 왕따를 당했던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런 원인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왕따를 당했을 때 얘가 도움을 요청했어. 근데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도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면 사회에서도 그 왕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제도가 부족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지. 그럼 문제 원인을 밝혔으면 따라서는 뭐야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는 해결책을 제시할 거예요. 문제가 이거라면 이제 문제 해결책은 뭐야? 자살의 원인이 되는 뭘 바꿔야 됩니까?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일인 겁니다. 나중에 우린 지금 교과서를 읽었지만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특히 언어 문제를 풀 때 국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다 비문학 문제는 다 긴 제시문을 자랑하죠. 그죠? 긴 제시문에서 따라서가 나오면 이제 결론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결론 내렸잖아요, 지금. 문제를 파악했고 문제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자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친구를 돕는 방법. 사실 이게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친구가 자살 위기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밝은 얼굴로 안녕하고 지나갔어.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어려운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어. 그럼 모릅니다. 차라리 이 친구가 나 위험한데? 나 얘가 자살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도울 방법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징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더 문제가 큽니다. 만약에 징후를 안다면 방법을 생각하겠죠. 일단 볼게요. 이건 징후가 있었다는 얘기겠는데 어느 날 당신의 친구가 자살 계획을 당신에게 이야기했다고 상상해보자. 이 정도면요 거의 안 합니다. 자살할 걸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도움을 요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살 가능성이 낮아요. 진짜 위험한 친구들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어쨌든 이 친구는 얘기를 했어. 친구의 인생에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그럼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친구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좋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친구는 그냥 자기가 자살해갔다고 계획을 얘기했지 저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장난합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음을 기억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다가간다. 질문을 한다. 관심을 보인다. 이건 둡니다. 해야 될 거. 친구가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시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자살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한다. 차분하게 듣는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나보자고 제안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도움을 청한다. 친구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 자, 여긴 don't예요. 해서는 안 될 거지요. 친구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도록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잖아. 넌 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충격을 받은 듯이 미친 거야? 이런 거 안 되죠. 충격을 받은 듯이 행동하지 않는다. 친구의 자살 계획에 대해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죠. 반 친구들이.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혼자 두지 않는다. 친구에게 그의 자살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야, 너가 죽고 나면 니네 엄마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해서 우리가 자살까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어 돈트에서 나는 어느 유형에 들어가나 봤더니 다 여기 들어가죠? 저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던 일입니다. 자,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얘기했을 때, 한 선생님이 얘기하죠. 뭔 그런 걸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진짜 충격을 받은 듯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